사람들은 묻더군요. 어쩌다 그 지경까지 가게 뒀냐고.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는 말이 딱 어멈 얘기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만 말합니다. 당신들이 뭘 알아? 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 잿가루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그 잿더미 속에서 어떤 꽃 한 송이를 피워냈는지 당신들이 뭘 아냐고.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기 마련이지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이 기막힌 이야기도 사실은 아주 평범하고 복스러운 날에서부터 시작됐답니다. 평생을 부산 자갈치 시장 좌판에서 생선, 대가리를 쳐내며 살아온 저 박봉예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40 넘어 겨우 얻은 늦둥이이자 업동이 이진 후 그놈이 제 인생의 전부였고, 제가 새벽 찬바람 맞으며 시장 바닥에 나앉는 이유였지요. 진우는 아이를 못 낳아 맘졸이며 힘들게 살아가던 제게 어느 날 떨어진 큰 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희가 새빵살이 하고 있었을 때 옆집에 살았던 어느 어린 여자가 혼자 미혼모로 배불러 낳은 아이였습니다. 만삭이었던 그 여자 집에 언제부터인가 남자가 드나들더니만 이내 몸을 풀었던지 갓 태어난 아이를 덩그러니 두고 2번 다시 아이를 찾지 않을 테니 잘 키워달라는 쪽지를 주고 남자와 함께 가버렸지요. 저는 어미에게 버림받은 아이의 서글픈 울음소리에 눈시울을 머금고 이 아이는 이제 내 아들이다 다짐하며 남편을 설득하여 제 자식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자식은 낳은 정보다는 기른 정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요새 사람들 강아지나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는데 다 자식처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 동물들도 정주고 10몇 년 동안 키우면 가족 같고 자식 같고, 그런데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하루하루 진우와 같이 살면서 제 자식인 양 정을 쏟아 부었고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남편이야 묵묵히 제 옆을 지켜주는 바위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제 속을 끓이고 웃게 만드는 건 오직 아들놈 하나였습니다. 그런 금지옥엽 같은 아들이 30을 훌쩍 넘겨 장가를 가겠다며 한 처자를 데리고 온 날이었습니다. 훤칠한 제 아들 옆에 선 아가씨는 키도 자그마하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옷차림도 수수하기 짝이 없었지요. 솔직히 말해 제 아들 짝에는 어울리지 않았기에 처음엔 마음에 썩 차진 않았습니다. 저런 비리비리한 애가 우리 진우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일까 하는 못된 생각도 들었지요. 아가씨 이름은 서연이라고 했습니다. 저처럼 자갈치 시장에서 장사하는 집 딸이라더군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짧아도 사람 하나는 반듯하게 키웠다는 그 부모의 말이 빈말은 아닌 듯 했습니다. 제 앞에 앉아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허리는 꼿꼿하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부부와 아들 그리고 연희까지 넷이서 저녁상을 마주했습니다. 어쨌든 며느리 될 아이에게 대접하는 자리이니 제가 일부러 솜씨를 부려 갈치조림을 한 냄비 끓여내놨지요. 비쩍 말라 입이 짧은지 밥을 먹는 둥마는 둥하던 연희가 겨우겨우 밥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갈치조림이 정말 맛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랑 비슷해요. 저 밥 한 공기 다 못 먹는데 어머님 덕에 간만에 맛있게 먹었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쨍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감 점수나 매기려던 제 못된 신보가 부끄러워졌지요. 그저 밥 한 끼 차려준 것뿐인데 그 안에 담긴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괜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며느리를 보내고서 밤에 남편과 나란히 누워 천장을 보는데 남편이 툭 한마디 던지더군요. 연희 애가 참 착해 보더라. 나도 그리 생각했어요. 삐쩍 말라서 우리 아들 밥이나 잘 챙겨 먹일까 싶었는데 눈빛이 참 맑아. 우리 그럼 그의 며느리로 받아들입시다. 아들 좋고 우리 좋으면 된 거 아니야? 그래요. 저도 며느리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두말 없이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비슷하게 가진 것 없는 지방길이 만나니 혼순이 예단이니 복잡할 것도 없었지요. 저희가 평생 모은 돈을 탈탈 털어 작은 아파트 전세를 하나 얻어주고 그렇게 아들 내외는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접살림을 차렸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연희는 더 예뻤습니다. 주말마다 저희 집에 들러서는 팔을 걷어붙이고 집안 청소를 하고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저라 사람 보는 눈은 제법 정확하다고 자부했는데 연희를 볼 때마다 내가 이번에도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구나 싶어 흐뭇했지요. 아들 진우도 결혼하고 나니 더 어른스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흥청망청 명품을 사재 낄 때도 있었고 돈을 모아 게임에도 부었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철들어 가정에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다 주고 연희를 아끼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퇴근길에 연희가 좋아한다는 붕어빵 한 봉지를 사 들고 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우연히 본 날에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야말로 내 인생의 시름을 다 덜었구나. 저렇게 둘이 예쁘게 사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연희가 수줍은 얼굴로 제게 작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까만 점 하나가 찍혀 있었지요. 손주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남편은 그날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양주를 꺼내 저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이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는 것을요. 복덩이가 굴러온 줄만 알았는데 그 복덩이 뒤에 상상도 못할 불행이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평화로운 날들 아래 이미 비극의 씨앗은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더군요. 어제까지 내 세상 같던 하늘이 오늘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시커먼 구름으로 뒤덮일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손주가 생겼다는 기쁨에 남편과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이던 게 불과 며칠 전인데 그 행복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굳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렸지요. 시장에 나가 좌판을 펴려는데 아들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출근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웬일인가 싶었지요.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 저 회사 잘렸어요. 회사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뭐? 회사에서? 네가 뭘 잘못했길래 어떻게 잘 다니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잘려? 제 손에 들려있던 생선 담는 고무대야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를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다그쳐 물었지만 아들은 그저 회사가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날 장사는 공쳤습니다. 비에 젖은 생쥐꼴로 집에 돌아와 멍하니 앉아있는데 저녁 무렵 아들 내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들놈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그 옆에 선 연희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요. 임신 초기라 안 그래도 얼굴이 말이 아닌데 얼마나 울었는지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저것들을 누가 일으켜 세운단 말인가.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아이들을 안치고 밥부터 차렸습니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리 없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억지로 한술 뜨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이라는 말은 꼭 이럴 때 쓰는 모양입니다. 며칠 뒤 연희가 울먹이며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고 불안해서 조심히 물었지요. 왜? 또 무슨 일이 났냐? 이번에 만기가 되었는데
살고 있는 아파트 집주인이 전세급을 턱없이 올려달라고 해요. 좀 있으면 애도 태어나는데 당장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을 비워줘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들은 직장을 잃었고 며느리는 만삭이 되었는데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아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탈탈 털어 전셋집을 얻어준 게 불과 2년 전인데 또 어디서 그런 큰 돈을 구한단 말입니까? 여보, 우리 저것들 어떡하면 좋아요? 제 말에 남편은 말없이 담배만 뻐끔뻐끔 태웠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남편이 담뱃불을 비벼 끄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합시다.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집은 낡은 2층짜리 주택이었습니다. 1층에는 저희 부부가 살고 2층은 세를 주고 있었지요. 마침 2층에 살던 사람이 곧 이사를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어요? 당신 불편할 텐데. 내 불편한 게 대수요. 당장 애변 며느리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이 애비애미가 살아있는 한 내 새끼들 굶는 꼴은 못 보지. 남편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2층으로 들어와 살라고 말했지요. 제 말을 들은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혹여나 시댁이랑 같이 살기 싫어서 그런가 싶었더니 전혀 뜻밖의 소리를 했습니다. 저희 들어오면 어머님 아버님 불편해서 어떡해요. 이제 곧 애도 태어나면 신경 쓰이고 시끄러울 일도 많아질 텐데. 손사래를 치는 녀석의 손을 제가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라. 이 애미가 살아있는 한 내 새끼들 비 맞게 두진 않는다.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뱃속 아기나 신경 써. 나머지는 이 늙은이들이 알아서 할 테니. 그렇게 아들 내외는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괜찮은데 있으면 언제든 얻으라고 줬던 전세금 또한 아들 내외에게 일단 맡겼지요. 2층 세입자가 나가자마자 남편과 저는 평생 모은 쌈짓돈을 꺼내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새로 도배를 하고 물이 새던 화장실도 고쳤습니다. 곧 태어날 손주가 쓸 방에는 따뜻한 햇볕이 잘 들도록 창문도 더 큰 것으로 바꿨지요.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내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온 자식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힘이 솟았지요. 이사하던 날 짐을 다 옮기고 텅 빈 2층 거실에 서 있는 연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녀석은 제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제 허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작은 몸의 떨림으로 녀석이 얼마나 고맙고 미안해하는지 다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내 식구가 간만에 한 지붕 아래서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시끌벅적한 밥상머리에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했다. 이까지 시련, 우리 식구들이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이 비바람만 지나가면 우리 가족에게 다시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비바람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진짜 지독한 폭풍우는 아직 우리 집 문턱에도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지붕 아래 살게 되니 며느리 연희는 정말 제 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입덧으로 고생하는 녀석을 위해 새벽 시장에 나가 싱싱한 과일을 사다 나르고 속이 울렁거릴 때 먹으라며 새콤한 동치미를 담가 2층으로 올려 보냈지요. 연희는 그런 제 정성을 허투루 받지 않았습니다. 몸이 조금 괜찮은 날이면 1층으로 내려와 제 어깨를 주물러주고 말동무가 되어주었지요. 그렇게 10달을 꽉 채워 연희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이 조그만 손발 좀 보우. 어쩌면 이렇게 이쁠까? 첫 손주를 품에 안던 날
남편과 저는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핏덩이 같은 것이 어찌나 예쁜지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아들 진우도 아비가 되었다는 기쁨에 입이 귀에 걸렸지요. 한동안 실직의 아픔으로 어깨가 축 처져 있던 녀석이 아들을 낳고 나서는 다시 기운을 차리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니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시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손주 녀석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키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연희는 그런 저를 보며 늘 고맙고 죄송하다고 했지만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 새끼, 내 손주 돌보는데 뭐가 힘들고 미안하냐고요. 아들놈도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한번 꺾인 40줄 사내에게 세상은 냉정하더군요. 번번이 면접에서 고배를 마시고 돌아오는 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통장 하나를 내밀더군요. 저희 부부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긁어 모은 돈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예요? 진우, 저놈 저렇게 둘 순 없지. 이 돈으로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줍시다. 언제까지 남의 밑에서 눈치밥 먹게 할 순 없지 않소. 남편의 말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희 노후 자금이자 목숨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자식을 먹여 살리겠다고 애쓰는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차마 안 된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지요. 결국 저희 부부는 그 돈을 꺼내 아들에게 작은 식당을 하나 차려주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저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을 연 첫날부터 새벽같이 나가 가게를 쓸고 닫고 밤늦도록 주방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성실함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아들의 식당은 금세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돈을 만지기 시작하니 아들의 얼굴에도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매일 밤 피곤에 절어 들어오면서도 그날의 매출을 자랑하는 아들을 보며 남편과 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 복에 이어 연희는 둘째 아들까지 낳아주었고 아들의 식당은 제법 규모가 커져 사장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야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가난도 끝이 나고 우리 가족에게는 행복한 날들만 남았다고 굳게 믿었지요. 하지만 사람이란 참 간사한 동물인가 봅니다. 배고플 땐 밥 한 덩이의 소중함을 알지만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워지면 그 고마움을 쉽게 잊어버리더군요. 제 아들놈이 딱 그 짝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들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게가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입고 있는 옷에서는 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싸늘해졌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 맛을 알게 된 아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교만함과 탐욕이 그 눈에 번들거렸습니다. 며느리 연희에게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지요. 예전에는 살갑게 챙기던 사람이 이제는 사소한 일에도 언성을 높이고 윽박지르기 일쑤였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애나 보는데 뭘 한다고 그래?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알기나 해? 밤늦게 2층에서 들려오는 부부의 다툼 소리에 저와 남편은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내려오는 연희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생신이었습니다. 연희가 아침부터 정성껏 생일상을 차렸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기로 했지요. 하지만 약속했던 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밤 아들은 자정이 넘어서야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제 애비 생일인 것도 까맣게 잊어버린 채로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큰 소리 한 번 안 치던 사람이 그날 처음으로 아들을 향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술 기운을 빌려 대들더군요. 그날 저희 집에는 처음으로 끔찍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새벽 운동을 나갔던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불안한 마음에 밖으로 나섰는데 동네 어귀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구급차와 함께 싸늘하게 식어가는 제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라고만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인생의 기둥이자 버팀목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우리 집의 짙고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고 그 그늘의 한가운데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닌 전혀 다른 낯선 괴물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아버지 살 만큼 사셨잖아요. 그러니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진우를 보며 저는 심장이 벌렁벌렁거렸습니다. 비록 친자식은 아니지만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과 정성을 주며 키웠던 남편이었는데 그런 아버지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심지어 아들은 친아버지로 알고 있을 텐데 이건 참으로 배신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내 반쪽이 한 줌의 재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과 아들의 태도가 도무지 믿기지 않았지요. 곡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가슴에 찬 바람만 휑하게 불어올 뿐이었습니다. 그런 제 곁을 지켜준 것은 며느리 연이었습니다. 녀석은 조문객을 맡고 집안일을 챙기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면서도 틈만 나면 제게 다가와 등을 쓸어주고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밥 한 술 넘기지 못하는 저를 위해 멀건죽이라도 쑤어 와 억지로 떠먹이려 애썼지요. 친딸이 있었어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남들 시선이 신경이 쓰였던지 아들 진우도 상주 노릇을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슬픔에 잠긴 아들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조문객들이 돌아간 늦은 밤 혼자 빈소구석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 아들의 얼굴을요. 그 순간 제 등줄기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저놈이 지금 웃은 건가? 지 애비가 죽었는데? 잘못 본 것이라고, 내가 슬픔에 잠겨 헛것을 본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섬뜩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무제를 지내고 며칠 지나지 않아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자신을 꾸짖고 붙잡아주던 마지막 족쇄가 풀려버린 망가지처럼 날뛰기 시작했지요.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돈 씀씀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과 보험금이 아들 통장으로 들어가자 녀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씀씀이가 헤퍼졌습니다. 번쩍이는 새 차를 뽑아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라는 것들로 휘감고 다녔습니다. 제가 보다 못해 한마디 하면 아들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니는 뭘 모르셔서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이 이 정도는 하고 다녀야 무시 안 당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허다했고 어쩌다 들어오는 날이면 온 집안이 떠나가라 술주정을 부렸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술 냄새를 풍기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아예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들어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야. 이제부터 다 내 말만 들어. 그럴 때마다 연희는 아이들이 깰까봐 전전긍긍하며 아들을 부축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마주치는 며느리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저 착한 아이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건이 터진 것은 남편의 49제를 며칠 앞둔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들은 자정이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술에 더 취했는지 현관문을 열자마자 비틀거리며 신발장을 들이받았습니다. 굉음에 놀라 뛰쳐나간 저와 연희를 보고 아들은 시뻘개진 눈으로 연희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너 내 돈 어디다 숨겼어? 왜 내 통장에서 돈이 비는 거야? 연희는 영문도 모른 채 아들의 손에 붙들려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로 쓴 것이라고 당신도 다 아는 내용 아니냐고 울먹이며 말했지만 아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남편한테 꼬박꼬박 말대꾸야? 그 순간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들은 있는 힘껏 며느리를 내동댕이 쳐버리고 말았고 가냘픈 며느리는 그대로 벽에 부딪혀 머리에 피를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성을 잃은 저는 옆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고 아들의 등짝을 향해 미친 듯이 내리쳤습니다. 이 나쁜 자식아, 네 애비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어떻게 네 처를 저렇게 사정없이 내팽겨쳐. 제 분노에 찬 외침에도 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뿌리치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연희를 경멸의 눈빛으로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아, 진짜 지긋지긋하네. 이놈의 집구석 정 떨어져.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들이 사라진 현관문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우는 며느리를 부축해 일으키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놈은 더 이상 내가 알던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내 아들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낯선 괴물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밤새도록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 키운 거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거요? 제발 알려달라고. 저 괴물을 어찌하면 좋으냐고 애타게 물었지만 사진 속 남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은 며칠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었지요. 마치 처음부터 이 집에 없었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연희는 뺨에 시퍼런 멍이 든 채 아이들 앞에서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혼자 있을 때면 소리 없이 눈물만 훔쳤습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고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괴물을 낳았다. 그 끔찍한 사실이 쇠사슬처럼 제 목을 옥죄어 왔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니 몸이라고 온전할 리가 없었지요. 언제부턴가 명치 끝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쿡쿡 쑤시고 소화가 되질 않아 먹은 것을 자꾸만 개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속병이려니 하고 약국에서 소화제나 사다 먹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통증은 심해졌고 급기야는 멀건죽 한 그릇 넘기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제 낯빛이 하루가 다르게 흑빛으로 변해가는 것을 본 연희가 이래서는 안 된다며 제 등을 떠밀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동네 작은 의원인 줄 알았는데 연희는 저를 붙들고 큰 종합병원까지 갔더군요. 이런저런 검사를 받으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사를 마주한 날 저는 제 인생에 2번 다시 없을 사형 선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위암 말기.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아,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만 들더군요. 제 옆에 앉아있던 연희는 의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이건 오진일 거예요. 며느리는 제 손을 붙잡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하는 제 자신을 보며 사람이 정말 죽을 때가 되면 이렇게 담담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들 걱정보다 홀로 남을 녀석과 제 손주들 얼굴이 아른거려 심장이 저며왔습니다. 내가 없으면 저 여린 것들이 저 짐승 같은 놈 밑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 생각에 이르자 그제야 둑이 터진 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연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만에 연락이 닿은 아들은 제가 위암 말기라는 소식에도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저 알았다는 말만 툭 던지고는 다음 날 저녁이 되어서야 집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기름기가 번지르르 흘렀습니다. 값비싼 옷에서는 짙은 향수 냄새가 풍겼고 손목에는 처음 보는 번쩍이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지요. 녀석은 마치 남의 집에 온 손님처럼 어색하게 소파에 앉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죽을 목숨이니 내가 없더라도 내 처와 자식들 잘 건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애미 마지막 부탁이라고 신신당부했지요. 제 말을 듣는 내내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다리만 떨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제 평생을 통틀어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비수였습니다. 그래서요? 의사가 수술해도 살 가능성 없다면서요. 괜히 병원비만 날리는 거 아니에요? 엄마 실비도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것인가? 내 뱃속으로 낳아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죽어가는 어미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목숨값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당신 지금 어머님께 그게 할 말이에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소리쳤지만 아들은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쏘아붙였습니다. 뭘 몰라서 그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있는 돈이라도 아껴서 남은 사람들이 살 궁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아, 내가 괴물을 키웠구나. 돈에 미친 짐승을 내 손으로 키워냈구나.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숨 막히는 절망감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내 아들의 껍데기를 쓴 저 낯선 괴물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놈에게 저는 더 이상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 나갈 구멍, 귀찮은 짐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방에 들어와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아들놈이 내뱉은 잔인한 말들이 귀신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병원비만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 목소리가 제 심장을 송곳으로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돈 때문에 제 목숨을 저울질하던 아들의 그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라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뼈마디가 쑤시고 온몸이 청은망은이었지만 이대로 누워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장롱 앞으로 다가가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남편의 영정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자 그동안 억지로 눌러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남편의 사진을 끌어안은 채 마른 장작처럼 끄끄대며 울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소. 검은 머리 짐승 거두지 말랐는데 그날 업동이를 우리 자식으로 받아들였으면 안 되었는데 당신이 평생 땀 흘려 이룬 것들을 저놈이 다 집어삼키게 생겼는데 나는 이제 곧 죽을 몸이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소.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눈물로 흐려졌던 시야가 맑아지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그날 아침 저는 며느리 연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 가시냐고 묻는 녀석에게는 그저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만 둘러댔지요. 그리고는 택시를 잡아 타고 시내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평생 법 같은 건 모르고 살아온 제가 제 발로 변호사를 찾아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무실 소파에 앉아 저는 늙고 병든 몸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힘을 쥐어짜 변호사에게 제 기구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제게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왜 이곳까지 찾아오게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변호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결심을 말했습니다. 이 집과 내 남편이 남긴 모든 재산을 내 며느리 서연희에게 넘겨주고 싶습니다. 내 아들놈은 단돈 10원도 가질 수 없도록 내가 죽은 뒤에도 법으로 꼼짝 못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제 말을 들은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증여 절차를 밟고 유언장을 작성하고 아들이 나중에 유류분 반환 소송 같은 것을 걸지 못하도록 단단히 쐐기를 박아두는 방법까지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귀에 다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방법이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연희 몰래 변호사 사무실을 몇 번 더 드나들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떼고 도장을 찍고 제정신을 유지한 채 제 의지로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증거들을 남겼습니다.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지만 제 정신만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마치 꺼지기 직전의 등잔불이 마지막으로 환하게 타오르는 것처럼요.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버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이었던 아들에게 너무 모질게 구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 목숨값을 계산하던 아들의 얼굴, 그리고 시퍼렇게 멍이 든 채 눈물 흘리던 며느리의 얼굴이 눈앞에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래, 독사의 이빨은 뽑아버려야 한다. 내 새끼를 물어 죽이기 전에 내가 그 독사의 어미일지라도 내 손으로 직접 그 이빨을 부러뜨려야 한다. 집에 돌아오니 연희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냐고 안색이 전보다 좋아 보인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꿈에 남편이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군요. 마치 그동안 고생 많았소. 이제 다 잘 될 거요.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시오. 내가 당신이 남긴 것들, 그리고 우리 연희와 손주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켜낼 테니 저놈 버르장머리는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꼭 고쳐놓고 가겠소.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일만 남은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제 인생의 마지막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재산을 며느리 연희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아들놈이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제 재산 목록이나 들여다보고 있었겠지요. 등기부등본이니 뭐니 하는 서류들을 떼어보고는 진명이가 제 이름에서 연희의 이름으로 바뀐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1층 거실 소파에 앉아 귤을 까먹는 손주 녀석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면 잠시나마 그 아픔을 잊을 수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놈이
악귀 같은 형상으로 집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 나이의 절반도 안 돼 보이는 화장이 짙고 옷차림이 짧은 젊은 여자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척 보니 어떤 부류의 여자인지 알 수 있었지요.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아들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험악한 분위기에 아이들은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고 2층에 있던 연희가 놀라 황급히 내려왔습니다. 아들은 저와 연희를 번갈아 삿대질하며 이성을 잃고 날뛰었습니다. 어머니 제정신이 아니네요. 노망이 든 거예요? 저 여우 같은 것한테 속아서 집을 넘긴 거냐고요?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옆에 선 젊은 여자는 팔짱을 낀 채 재미있는 구경이라도 난 듯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우리를 훑어보았습니다. 연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들 앞을 막아서며 아이들을 감쌌습니다. 저 여자랑 함께 당장 나가요. 어머니 앞에서 무슨 행패예요?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어서 나가요. 그렇게 소리쳤지만 아들은 그런 연희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연희가 휘청거리며 다시 벽에 부딪히는 것을 보자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암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몸에서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들놈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힘을 실어 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제 손바닥이 불이 붙은 듯 뜨거웠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아들이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제 평생의 비밀을 제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천둥 같은 진실을 터뜨렸습니다. 이놈아, 넌 내 아들도 아니야. 제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갈라졌지만 거실 안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또렷했습니다. 아들의 눈이 당혹감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도 울고 있던 연희도 모두 숨을 죽인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제 인생을 건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니놈 낳아준 어미는 너 핏덩이일 때 웬 놈이랑 눈 맞아서 야반 도주했고 길바닥에 버려진 너를 내 남편과 내가 걷어다 40년을 키웠다. 호적에 올려 내 아들로 삼고 내 모든 걸 다 바쳐 키웠다고. 아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향해 뭐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연희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애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지만 죽어가는 시어미 목숨 걱정하며 밤새 간호하는 내 진짜 딸이다. 그런데 넌 내 뱃속으로 낳진 않았어도 40년을 키운 애비애미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네 목숨값 계산하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그러니 이 집도 내 남편이 남긴 재산도 모두 내 딸인 연희 것이야. 넌 단돈 10원도 가질 자격이 없어.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나니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휘청거리는 몸을 간신히 가누며 얼어붙은 아들놈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썩 꺼져라. 다시는 찾아오지 마. 넌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충격과 혼란에 빠진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옆에 있던 젊은 여자의 손에 이끌려 비틀거리며 집 밖으로 쫓겨나듯 사라졌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제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하고 외치는 연희의 절규가 멀어져 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할 일 다 했소. 당신 곁으로 가도 여한이 없소.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로 저는 아주 길고 어두운 터널을 헤매는 꿈을 꾸었습니다. 터널의 끝에서는 먼저 간 남편이 손짓하며 저를 부르고 있었지요.
이제 정말 가는구나. 여보, 나도 이제 당신 따라가오. 그렇게 남편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옮기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 제 옷자락을 애타게 붙잡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며느리 연희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 두고 가시면 안 돼요. 그 애처로운 목소리에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제 의식이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낯선 병실의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제 손을 꼭 잡은 채 링거대 옆 의자에서 웅크리고 잠든 연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밤을 샌 것인지 녀석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짙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난 것을 본 연희는 잠에서 벌떡 깨어나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의사를 부르러 뛰쳐나갔지요.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와 제 상태를 살피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의식을 되찾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의사는 제게 가망이 없다고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했다더군요. 병원에서도 이미 손을 놓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의사는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아마 곁에서 밤낮으로 간호한 따님의 정성이 할머니를 살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든 연희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제 새끼라고 믿었던 놈은 어미가 죽어간다는데 콧배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아이는 제 손을 놓지 않고 밤을 새워가며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지옥 문턱까지 갔던 저를 다시 이승으로 끌어당긴 것은 바로 이 아이의 따뜻한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제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암세포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죽음의 그림자는 한 발짝 물러난 듯 했습니다. 멀건 죽 한 그릇 넘기기 힘들었던 제가 연희가 끓여주는 미음을 조금씩 넘길 수 있게 되었고 며칠 뒤에는 침대에 기대 앉을 기력도 생겼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연희는 집과 병원을 오가며 아이들을 돌보고 제 병수발을 드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녀석의 몸이 축나는 것이 눈에 보여 안쓰러웠지만 연희는 힘들다는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앞에서 더 밝게 웃으며 제 기운을 북돋아 주려 애썼지요. 어머니, 오늘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대로만 가면 곧 태어날 수도 있대요. 힘내세요. 녀석은 매일같이 제 몸을 닦아주고 헝클어진 머리를 빗겨주고 틈만 나면 뭉친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를 살린 것은 의술이 아니다. 내 진짜 딸 연희의 저 지극한 요심이 나를 살린 것이다. 저는 한 달쯤 지났을 때 마침내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혼자서는 걷기 힘들어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지만 살아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집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연희는 제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1층 안방을 깨끗하게 치워두었고 손주 녀석들은 할머니가 돌아왔다며 제 품에 와락 안겨 재롱을 떨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다시 살려준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아이와 내 손주들을 지켜주고 천륜을 저버린 아들놈이 죗값을 치르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라고 기회를 주신 것일 게다. 그렇게 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썩은 가지는 제 손으로 잘라냈고 이제 남은 것은 내 진짜 가족인 연희와 손주들을 위해 제 남은 생을 바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법원에서 보낸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날아들었기 때문입니다. 봉투를 뜯어본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그것은 아들놈이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통지서였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 뭉치를 받아든 순간 저는 분노보다 허수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기가 막혔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늙은 어머니를 며느리가 꿰어내 재산을 빼돌렸으니 모든 증여는 무효다. 뻔뻔함도 이 정도면 병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목숨값을 계산하던 놈이 이제는 저를 정신 나간 노인네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소장을 붙들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떡해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녀석의 어깨를 제가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걱정 마라. 하늘이 무섭지 않으면 법이라도 무서운 걸 가르쳐줘야지. 이 늙은이가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어디 제 놈들 마음대로 되나 보자. 그날부터 우리는 재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저를 도와주었던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고 저는 제가 겪은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승사는 충분하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연희가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서니 저쪽 피고인석에 아들놈이 그 젊은 여자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녀석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 제가 법정까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요. 어미가 죽기만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멀쩡히 살아 돌아와 제 앞길을 가로막고 있으니 얼마나 눈엣가시 같았을까요. 재판이 시작되고 아들놈 쪽 변호사는 준비해온 대로 저를 판단력이 흐려진 불쌍한 노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제가 중병을 앓아 정신이 온전치 못했고 그 틈을 타 며느리가 재산을 가로챘다는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습니다. 마침내 제가 증인석에 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연희의 부축을 받아 증인석에 앉자 판사가 제게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기색 없이 제 남은 기력을 다해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사가 제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었을 때 저는 마이크를 고쳐잡고 피고인석에 앉은 아들놈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판사님, 저는 저놈을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한마디에 법정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제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죽어가는 어미 앞에서 병원비 아깝다고 말하는 놈입니다. 제 목숨값보다 돈이 더 중한 놈입니다. 그런 놈에게 제 남편과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단 한 푼이라도 줄 수 없습니다. 제 모든 재산은 지옥 문턱까지 갔던 저를 살려낸 제 딸, 저기 있는 제 며느리 서연이에게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 정신이 온전할 때 제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한 일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들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옆에 앉은 젊은 여자는 불안한 듯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재판은 우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판사는 아들놈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모든 재산이 연희의 것임을 명명백백하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아들놈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차가운 눈으로 무릎 꿇은 놈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저 눈물에 속아 넘어갔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아들 진우는 내 목숨값 계산할 때 이미 내 손으로 땅에 묻었다. 넌 누구냐? 어머니, 저를 진짜 이렇게 버리실 거예요? 키워준 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친자식이 아니라서 이러는 거냐고요. 친자식이었어도 부모에게 나를 세우는 놈이라면 똑같이 했을 게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구나. 제 싸늘한 한마디에
아들놈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연희가 미는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법정을 빠져나왔지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가는 진우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쳐다보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 어미 연희밖에 없었지요. 저를 꼭 안아주며 괜찮다, 아이처럼 토닥이며 슬픔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후 아들놈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소문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재판에서 지고 나자 그 옆에 붙어 있던 젊은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돈 될 만한 것들을 챙겨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무리하게 확장했던 식당 사업은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결국 가게도 남의 손에 넘어가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거짓골이 된 놈이 술에 취해 우리 집 대문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희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진우를 연행해 가게 되었지요. 이런 일 몇 번이 더 이뤄지자 경찰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고 우리는 다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한다면 받아줄 용의가 있었지만 아들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존재였으니 며느리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 집 대문 앞에는 다시는 그놈의 그림자도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독한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우리 집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시끄럽던 2층은 텅 비었고 그 빈 공간을 손주 녀석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채우기 시작했지요. 몸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제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썩은 이를 뽑아낸 것처럼 시원했고 평생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내 진짜 가족인 연희와 손주들을 보며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연희는 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제가 암 환자라는 사실을 잊을 만큼 녀석은 제게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날이 좋은 날이면 휠체어를 밀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고 시장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생선이라도 보이면 한 손 가득 사와 맛있는 조림을 해줬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으니 휠체어 타고 시장 구경이라도 갈까요? 어머니, 이거 드시고 싶다고 하셨죠? 제가 얼른 해드릴게요. 며느리의 살뜰한 보살핌 덕분인지 제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물론 병이 다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대신 웃으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지요. 소문은 참으로 어떻게 이리도 빨리 퍼지는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정말 좁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되는 동네에서 누구 하나 저를 알아봤던지 제가 업동이로 데려온 아들에게 크게 당했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아들 하나 잘못 키워 말년에 고생이 심하겠다고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신세가 처량하다고 혀를 차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당신들이 뭘 하느냐고. 그리고 찍고 까부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날려주었지요. 나는 썩은 아들 하나 버리고 천금 같은 딸을 얻었습니다. 지금 내 딸이 차려준 나라에서 여왕처럼 살고 있는데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다고 그럽니까? 그러니 날 불쌍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다들 본인 앞가림들이나 잘하세요. 제 말에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조금도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정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것이라는 걸 저는 제 인생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사랑으로 키운 아들보다 저를 살려낸 연희가 제 진짜 딸이었고 제 진짜 핏줄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연희는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저는 휠체어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손주 녀석들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어 있었지요. 따스한 햇살 아래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오.
당신이 남겨준 이 집에서 내가 지켜낸 내 진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사진 속 남편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복을 제 발로 걷어찬 놈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었고 마음으로 가족을 품은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네요. 비록 제가 입양해서 사랑으로 키운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하늘에 있는 제 남편도 저도 진우를 키웠던 것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것 아니라는 말도 믿지 않고요. 진우는 비록 나중에 변했지만 그래도 그 아이를 키우는 동안 부모인 제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었던 걸로 우리에게 효도는 다한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비록 진우와 함께 하진 않지만 그 추억으로 진우를 기억하고 마음에 묻고 살아가게 되겠지요. 길고 지독했던 제 마음속에 겨울이 무사히 지나가길 간절히 바라며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